부산에 있는 핫플레이스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공간 업, 소통 업, 하나의 도시 안에 이렇게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감흥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도시가 우리 부산이라는 거죠. 결이 풍성한 좋은 공간들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녀들과도 공감과 소통이 업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그 강의 제목을 공간업, 소통업, 아이와 함께 부산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 정말 공간업, 소통업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강의도 역시 오늘 들으시는 랜선으로 들으시지만 공감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느닷없는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땡땡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요 땡땡이 오늘 저희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중한 자녀들과 공감업, 소통업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늘 얘기합니다. 창의성, 그죠? 창의성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우리 아빠들도 여기 계신 청중들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자녀들도 창의적인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쯤은 이 창의성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하고 정의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의성을 정의하는 다른 단어로 위에 있는 지니어스 라고 창의성을 정의해버린다면 타고난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 말고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도태되는 사람밖에 없을까요? 지니어스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거죠. 타고난 것은 아닐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제가 여러 단어들을 찾다가 가장 흥미가 가는 단어가 바로 밑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영감입니다. 영감.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반짝하고 떠오르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때 그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근데 이 인스피레이션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감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매체를 만났을 때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감응이거든요. 저는 이 인스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상당히 흥미롭고, 그게 바로 크리에이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아주 쉬운 단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영감을 도출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는 단계에 가야 되겠지만,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그 과정적인 의미인 감흥을 얼만큼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감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아이디어를 짜내는 차원이 아니고,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얼만큼 많은 우리가 만나는 매체들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느냐가 결국 우리 아이가 창의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차단을 하게 되면 창의성이 되게 미약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감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열어주는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은 크게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어느 회사에 가서 인정받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질문 드렸던 답은, 뉴노멀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감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느 누군가가 정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시대에 가장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깨닫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숱하게 많은 우리 주변의 매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뭔가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감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관심 가지고 가장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인스피레이션이다. 감흥 혹은 감흥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하나를 풀었냐 못 풀었냐의 문제보다 하나의 수학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 고민하고 얼만큼 그것을 풀었을 때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잘 못 풀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감흥력을 키우느냐가 자기 속에 응축되어서 그 응축된 것들이 다 모아서 자신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뭔가로 이렇게 토해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감흥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리액션이죠. 다양한 리액션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열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이모티콘에 있는 거지만 정말 다양하게 반응하고 리액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면 하나하나씩 허용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게 허용이 되는 리액션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리액션에도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단계가 저거죠. 우리 SNS에서 자주 하는 좋아요 눌리는, 피상적으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피상적으로 좋다라고 표현하는, 피상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1단계의 리액션을 하는 것도 우리 일상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2단계로 가면 약간 생각지도 못한 어떤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와서 뭔가 공감되는 이런 반응들을 아이들은 하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반응들을 하는, 이런 반응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3단계까지 가는 완전 공감해서 감동이 되고 또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왈칵 날 정도의 순간을 아이들한테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사실은 역할이 아닐까. 글 하나 더 읽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그게 슬프든지 기쁘든지 아니면 좋든지 나쁘든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빠져 있든지 이 덕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어하기보다 덕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드디어 깨닫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한번 빠져서 깊이 빠져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시련의 아픔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덕후들은 이렇게 영화에 나왔던 성지순례를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나왔던 피자 먹고 이런 위치에 가보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요. 어덕행덕이라고.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스피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덕질은 아니지만 저희 전공상 혹은 직업상 저희 어떤 관심사인 건축 혹은 건축 공간에 대해서 좋은 공간을 만났을 때 대단한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드디어 건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흥이 아주 컸던 사례들을 다시금 어떤 사례들이 가장 내 아이에게 감흥을 많이 줬느냐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감흥을 주는 것들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 보려고, 공통 분모가 뭔지를 찾아내어 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로 우리나라 전라남도 광주시 옆에 있는 담양이라고 하는 소도시에 있는 소세원이라고 하는 옛날 조선시대에 지어졌던 자그마한 정자입니다. 이런 약간 나트막한 그 언덕에 정자가 하나 있고 뒤에 또 그 건물이 하나 있고 앞쪽으로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 앞쪽으로는 또 여러 숲풀들이 보이는 환경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여러 번 가면서 여기 광풍각이라고 하는 삐광자의 바람풍자, 삐과 바람이 이렇게 논인다는 뜻으로 지어진 광풍각이라고 하는 이 건물 대청마루에 늘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왼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이게 실개천이 졸졸 지나가서 요 앞으로 물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거든요. 또 앉아서 정면으로 보면 대나무 숲이 바람이 흔들리면서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 그 환경 속에 햇빛이 나고 또 주변에 새소리가 지저귀는 속에
앉아 있으면 30분, 1시간을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게 힐링되는 느낌들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감복하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한테 이게 감동을 주었던, 감흥을 남겼던 작품들을 봤을 때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핵심적인 단어가 결이 들어가요. 땅이 가지고 있는 결, 혹은 시간이 가지고 있는 결, 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결을 얼만큼 잘 이렇게 다독여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결이 잘 잡힌 건물에, 공간에 가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게 되고요. 즐거움을, 감흥을 느끼게 되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애착관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덕후가 생기는 이유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체의 고유한 결이 느껴지고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감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부산에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와 수국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을 경험했지만 이 건물만큼 또한 풍성한 결을 담고 있는 건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꼭 한번 자녀들과 주말에 방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천마산이 있는, 동네 이름은 암남동, 송도 가기 직전 그 고신대학교 병원 건너편에 있는 위치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건물군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천주교 복지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마리아 수녀에서 전체를 다 운영을 하시는데, 초중고부터 우리 많이 들어봤던 소년의 집, 송도가정, 수국마을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 언덕을 이렇게 돌아가면 그 유명한 감천문화마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로이시오 가족센터는 바로 이 건물이고요. 이분이 알로이시오 신부님,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잠깐 미션 트립으로 왔다가 고아 이런 아이들의 환경을 보고 여기에 천주교 복지시설을 짓기 시작을 했죠. 되게 따뜻하게 보이죠. 근데 이 건물도 역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여러 고아 아이들이나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 건물이었는데, 여기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족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공간 기획을 통해서 이 건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가족센터는 말 그대로 여기 출신자들이 우리 나이로 고3 이후에 되면 이제 출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출가한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린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엄마 수녀님들을 만날 수 있는 친정집 공간. 그래서 친정집에서 엄마 수녀님과 환담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수녀님들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획하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건물 앞에는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사시사철 가보면 우리 수녀님들이 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화초들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생긴 약간 카페 같은 이런 공간에 가볼 때마다 오랜만에 찾아온 식구들이 엄마 수녀님과 이렇게 환담하면서 까르르 하는 소리들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약간 흥미로운 내용은 뭐냐면 바닥의 소재와 이 벽면에 있는 소재인데요. 바닥의 소재는 원래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다고요? 아이들의 기숙사 건물이었는데, 원래 기숙사 건물 옛날에는 요즘은 테라조라고 부르긴 한데 옛날에는 도끼다시 들어보신 분이 있죠. 도끼다시의 형태의 재료가 남아 있었는데 그 재료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코팅만 한번 입힌 사례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 기숙사였던 공간에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자신이 옛날에 있었던 그 시간의 어떤 결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로비에서 왼쪽으로 턴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숙박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인데, 여기에 알로이시오 신부님 등신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쪽으로 거대한 나무 그래픽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보면 약간 가지에 이파리들이 달려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파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름들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름은 출신자들의 기수별로 졸업할 때마다 그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이 시설에서는 출신자들을 열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열매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알로이시오 가족센터가 감동을 주는 이유도 오랜 이 전쟁이 주는 아픔을 다독인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혹은 오랜 기억들을 간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이 출신자들에 대한 어떤 위안의 어떤 정서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갈 때마다 충분히 감흥을 느끼고 돌아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알로시오 가족센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공간이 여기 수국마을입니다. 벽돌조와 이렇게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의 그 여러 집들이 모여져 있는 마을 형태의 건물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국마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송도가정의 부속시설의 하나인 청소년 자립생활공간. 원래 이 위치에 이런 기숙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뭡니까? 들어가서 편복도가 있고 안에 아이들이 방방방방 들어가서 관리 위주의 공간이 기숙사이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는 수월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어떤 정서를 느끼고 졸업하기에는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녀님들이 여기에다가 가족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을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기획하에 이런 건물이 지어졌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풍성한 결이 느껴지십니까? 이 관리 중심의 이 교실 안에서 정말 성적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일상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몇 해 전부터 이런 교실, 이런 학교의 기존의 어떤 형태들을 정말 창의적으로 풍성한 결이 담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말 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의 혁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유행을 타고 있고 엄청난 재원을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우리 K 말들이 많아지는데 우리의 학교의 모습이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올 정말 창의적인 학교들로 4, 5년 뒤에 막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빠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풍성한 결이 있는 공간에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현재로서는 아직은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딱딱한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 그나마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풍성한 결이 있고 좋은 감흥을 주는 공간을 가셔서 그런 감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물론 여러 매체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뮤지컬이나 게임이나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매체가 있지만 저는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이 공간 속에서도 좋은 감흥을 주는 건축물, 좋은 감흥을 주는 공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자녀들과 부산 구석구석 좀 다녀보시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핫플레이스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특히나 부산은 역시나 바닷가 중심의 핫플레이스가 많더만요. 참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도 있고 보수동도 있고요. 최첨단 빌딩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교들도 있죠. 그다음에 조금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옛날 피난 시절의 이런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죠. 시장, 특히나 자갈치 시장, 그다음에 황령산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도 나오죠. 그다음에 수영강, 온천천에는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 안에 이렇게 다양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도시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부산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감흥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도시가 우리 부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해 전에 부산에 이런 좋은 결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많아라고 글을 쭉 연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책도 이렇게 냈는데 다 부산에 있는 좋은 공간들을 소개하는 책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버님들과 이런 자리에서 부산에 가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들, 가장 핵심적으로 다닐 수 있는 콘텐츠로 10가지를 제안을 해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콘텐츠를 발견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역시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마을에서 콘텐츠를 발굴한 사례들을 둘러보면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네 라고 하는 사례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 중에 깡깡이 마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깡깡이 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마을을 먼저 얘기를 하죠. 어디입니까? 감천문화마을이죠.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태종대를 이제 넘어선 것 같은데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석사 졸업 논문에 감천문화마을을 이게 조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뜨기 전에. 근데 이렇게 뜰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 경사지에 집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 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를 했지만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어떤 그 속성이 있었는지 저는 발견을 못했던 거죠. 왜 이 오래된 마을에 우리뿐만 아니고 외지인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조차도 이 마을을 방문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형이 양쪽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지형에 이렇게 U자형 계곡에 집들이 빼곡하게 돌아가면서 U자형으로 집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진 찍은 것처럼 이렇게 집들이 다 속속들이 다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감천문화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지형적인 특징을 조금 옆 사이드에서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요 사이사이마다 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길이 있고 집에서 딱 나오면 이 길에서 저 너머로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경치가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고 전체가 다 한 일렬로 다양한 집들의 모습들이 눈에 잡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멀리에 감천항 바다도 보이고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약간 이게 기와로 되어 있는 지붕이 있죠. 이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도 이 감천문화마을을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있는 골목들을 지나다 보면 혹은 집 앞에 있는 이 골목을 지나다 보면 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살림살이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즐거운 마음이 드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야간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을의 정서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이미 다 떠 있는 부산의 마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뜰 마을이 어디냐? 저는 깡깡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업뿐만 아니고 부산의 또 하나의 산업이 수리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수리조선업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영도 주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따개비라든지 녹슨 철물들을 떼내기 위해서 망치질을 했던 소리가 깡깡깡 소리가 났다고 해서 깡깡이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을 이제 둘러다 보면 최근에 다양한 예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방문할 곳들이 현재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하고는 또 다르게 아주 오래된 근대 우리 산업의 모습 또 산업의 냄새를 이렇게 맡을 수 있는 동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최근에 예술적인 작업들이 여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그래피티가 그린 이런 건물, 벽화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갔을 때 전봇대마다 있는 이 깡깡시티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 깡깡이 안내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뭐 간단한 안내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출발하는 이 도선이 있습니다. 배 택시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도선을 타고 이 일대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조차도 참여해 보신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체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깡깡이 문화마을 안에 문화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옛날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 박물관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고요. 깡깡이 문화마을에서 또 조금만 가면 있는 흰여울 마을이죠. 영화에도 나왔던 흰여울 마을에도 한번 같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닷가 바로 옆에 이렇게 골목이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매우 독특한 역시 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흰여울 마을도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가보시면 제가 깡깡이 문화마을과 함께 흰여울 마을, 감천문화마을 세 가지의 부산의 매우 독특한 골목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골목 다 잠재되어 있던 콘텐츠가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혹은 발굴되려고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콘텐츠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결을 보고 만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동구 초량동 인근에 있는 삼복도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간 시간을 시각적으로 혹은 진짜 촉각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자, 168
168이 뭘까요? 초량에 있는 계단 이름이죠. 168 계단입니다. 이 계단의 의미는 여기 약간 부조로 조각물이 붙어 있긴 하지만 6.25 동란 이후에 우리 삼복도로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허름한 집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멀리 부두에서 배가 들어오면 뱃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 계단을 타고 오르내렸던 삶의 애환이 있는 그 계단이 바로 이 168 계단입니다. 근데 뭐 재미나게 최근에는 이 엄청난 계단 옆에 모노레일이 하나 생겼죠. 어쨌든 너무 심각한 경사도이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도 뭐 재미있는 체험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바로 옆에 다락방 장난감 박스라고 하는 또 자그마한 문구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잡동사니 물건이 있으니까 자녀들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김민부 전망대라고 하는 곳에 잠깐 멈춰서 또 부산역 인근에, 여기 부산역이죠. 저 너머에 부산항대교도 보이고 바다까지 볼 수 있는 뷰가 열립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바구 공작소라고 하는 과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전시관 혹은 박물관 개념의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또 역시 부산 전역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조망이 있습니다. 자, 이 168 계단이 어디냐? 그 거리상으로는 부산역에서 이렇게 도보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1차적으로는 구백제병원,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구백제병원부터 시작해서 도보로 쭉 가서 168 계단, 김민부 전망대, 이바구 공작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장기려 기념관과 저기 뭐 유치한 시인님을 기념하는 유치한의 우체통 걸어서 구경하시면 되게 재미있는 반나절 코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사람들은 오면 되게 놀라죠. 이 버스가 꼬불꼬불하게 이게 버스 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 보면 서울 사람들은 경악을 하죠. 근데 이게 길이 너무 험악하다. 더운 여름날 방문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때로는 이렇게 이바구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백제병원 앞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노인분들이 해설도 해주고 전체 길을 가이드해 주시는 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있는 장기려 기념관,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기념관을 통해서 의사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도 자녀들과 함께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 있는 유치한의 우체통,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또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이 편지를 쓰면 1년 뒤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편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까 이바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백제병원,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가장 고층 빌딩이 바로 이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80년 가까이 된 건물이 아직도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잘 존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카페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구에 있는 삼복도로 코스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168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흥미로운 측면이고 아니면 모노레일을 타본다든지 아니면 장기려 박사님의 희생정신을 서로 얘기를 해본다든지 혹은 적산가옥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과 함께 결이 풍성한 좋은 공간들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음악이나 영화나 다른 콘텐츠, 다른 매체들과 함께 우리 건축이나 공간도 우리에게 좋은 감흥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공간들을 주말에 저녁 시간에 찾아다니시면서 자녀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녀들과도 공감과 소통이 업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